연합국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세계는 또 한 번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로 냉전 체제가 시작된 것인데요. 소련은 사회주의를, 미국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두 나라는 전 세계 패권을 두고 팽팽한 긴장 상태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되자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항해서 사회주의를 전파하고 또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때 주목할 곳이 있는데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동유럽이었습니다. 이에 그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이 가만 있을 리가 없었겠죠. 두 나라는 동유럽의 사회주의화를 막기 위해서 은밀한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엔카베데의 안테나로 활동한 스파이들에 가로막혀서 이 서방 측의 첩보 활동이 쉽지 않았죠. 대체 미국과 영국을 막아선 이들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희대의 스파이로 불리는 케임브리지 5인조입니다. 킴 필비, 가이 버지스, 앤서니 블런트, 도널드 맥클린, 존 케언크로스라고 하는 인물들이었는데요. 다섯 명 모두 영국인으로서 영국 최고의 명문대인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수재들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다 가족이야. 그것은 바로 영국 최고 정부기관의 요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영국의 첩보 요원이었지만 사실 소련의 스파이로 활동한 이중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어? 이중 스파이? 예, 잠시만, 영국 사람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아까? 예, 영국 사람인데 영국 첩보기관에 소속돼 있는데 실제로는 소련을 위해서 정보를 패내는 와. 적국에서 스파이였던 것이죠. 당시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에 빠져 있었던 엘리트들 많았었는데 그 중에 5명 캠브리지 대학 시절부터 사회주의 매료돼서 서련 비밀 경찰 스파이로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들은 영국 정보기관에 거위직으로 들어간 것도 사실 서련 비밀 경찰의 명령을 받고 첩보를 빼내라고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평소에 얼마나 치밀했냐면 의심을 피하려고 일부러 사회주의라든가 스탈린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고 되게 안 좋은 내용으로 말하고 다녔대요. 와, 훌륭한데? 그런데 이 케임브리지 5인조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사람이 바로 킴 필비입니다. 이 킴 필비는 영국 첩보기관인 MI6에서 일하면서 영국의 기밀 정보를 런던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으로 위장해 있던 엔카베데 요원에게 넘겼습니다. 특히 이 킴 필비가 엔카베데에 넘긴 정보는 주로 영국의 첩보기관에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파견한 첩보원들의 신상 정보였어요. 그래서 이 정보 덕분에 엔카베데는 수많은 영국 첩보원들의 소재를 파악해서 암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영국이 손해를 엄청 보는데 그냥 사회주의 하나로 그냥 그런 스파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근데 아무리 이게 첩보기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게 부서마다 보안이 굉장히 철저할 거란 말이죠. 근데 킴 필비는 뭐 정보 어떻게 모은 거예요? 예, 킴 필비가 첩보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기밀 문서를 얻는 방법은요 아주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일단 기밀 문서 관리 담당 직원한테 술을 자주 사주면서 친분을 쌓았고요. 술이 문제야. 그 덕분에 기밀 문서들을 집에서 보겠다면서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밀 문서들을 어떻게 엔카베데 요원에게 전달했을까요? 복사했겠죠. 뭐. 예, 그때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없다고요? 예,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요. 예, 바로 킴 필비의 집에 와 있던 엔카베데 요원이 이 기밀 문서에 사진을 찍어가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킴 필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서들을 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MI6의 보안이 아주 허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이렇게 엔카베데가 자본주의 진영의 공작을 막아내면서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때 1953년에 소련 비밀경찰에 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연도인데. 바로 스탈린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니키타 후르쇼프가 소련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아, 정부 요직에서 일하는 동안 스탈린의 신임을 얻었죠. 야, 이런 후르쇼프가 권력을 장악한 뒤에 가장 우선순위에 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밀 경찰 조직을 개편하나요? 맞습니다. 바로 후르쇼프는 스탈린의 사냥개 역할을 했던 엔카베드를 해체해버립니다. 와. 아예 해체했구나. 그리고 1954년에 자기에게 충성할 비밀 경찰 조직을 또 새롭게 개편하죠. 이제 새로운 사냥개들을 키우는 거죠. 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일 텐데 무엇이었을까요? 맥주? 이제 나오는구나. 예, 맞습니다. 바로 KGB입니다. 아. 크레물린의 검은 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죠. 드디어 나오네요. KGB. 프루시초프가 새로 만든 이 KGB는 소련의 주요 보안 기관으로서 국내외 정보 수집, 반체제 인사 단속, 그리고 해외 첩보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이야. 이나 씨, 소련 사람들한테는 이 KGB는 어떤 이미지예요? 엔케베드를 비교하자면 엔케베드는 약간 좀 유니폼 같은 거 입고 무서운 이미지 보이지만 KGB 경우에는 투명 인간이에요. 일반인처럼 입고 행동도 똑같이 하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복 같은 게 아예 없어요? 그렇죠. 아예? 사복 경찰이네요. 없어요. 네, 유니폼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진짜 무섭다. 사람들끼리 서로 몰라요? 서로 못 믿겠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KGB끼리는 알아요? KGB라는 사인 같은 거 있지 있을 않을까요? 거 있지 않았을까? 야,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마. 나 KGB야.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은 밀고 하지 마. 뭐 이런. KGB는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새 나갈지 모르니까. KGB가 창설된 직후에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은 더더욱 첨예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전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KGB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감시. 첩보. 예, 첩보. 어느 나라를 미국. 예, 맞습니다. 미국을 바로 견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도 역시 소련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최고의 첩보 조직을 내세우는데 바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입니다. 그렇다면 냉전 시기에 KGB와 CIA의 치열한 첩보전에서 누가 먼저 우위를 점령하게 될까요? 진짜 세기의 대결이다. 예, 냉전 시기에 KGB와 CIA는 서로의 국방력을 탐색하기 위한 공작에 가장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냉전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에는 올리에크 펜콥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련의 고위 군사 간부였죠. 아, 그런데 KGB가 펜콥스키의 아버지가 러시아 내전 때 반혁명 세력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펜콥스키는 KGB 때문에 승진에 실패하고 소련에 대한 충성심까지 의심받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앙심을 품은 펜콥스키는 소련의 환멸을 느꼈고요. CIA에 소련의 기밀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아, 예, 펜콥스키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KGB 요원들의 신원부터 탄도미사일 설계도, 미사일 배치, 현황, 핵연료 보관소 등 소련의 1급 군사 기밀들을 모조리 CIA에 제공했어요. 그리고 CIA가 군사 기밀을 빼돌리던 1962년에 CIA에서 접수한 정보가 세계사를 크게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련의 KGB와 미국의 CIA 사이에서 자존심을 걸고 첫 번째 대결을 펼친 이 사건은 바로 쿠바 미사일 사태였습니다. 자, 이건 소련이 비밀리에 쿠바에 건설하고 있던 그 미사일 기지의 모습인데요.
이 미사일 기지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의 발사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미국의 정찰기가 포착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완전 경악하죠. 이거 바로 미국 바로 밑에다가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 미국이 느꼈을 위협은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쿠바에 있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미국 영토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와. 느껴지죠. 플로리다 진짜 아까워. 예, 쿠바와 미국과의 거리가 약 150km였기 때문에 와. 핵탄두를 발사하면 단 8분 만에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것이죠. 8분 만에. 의도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쿠바에다 미사일 기지를 왜 줘? 미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요. 너무 보이잖아요. 예. 저기서 미사일 쏘면 끝이죠, 정말. 그냥 그렇죠. 저거는 그냥 미국을 위한 기지잖아요. 그치, 미국을 겨냥한 거죠, 완전. 바로 도발 아닌가 그냥? 도발이죠. 그래서 미국은 소련이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아예 쿠바를 침공할 각오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야. 그래야지 뭐 어떻게 저거? 예, 그래서 미국 정부는 쿠바를 봉쇄하고 대규모의 군 병력을 소집하기까지 합니다. 예, 심지어는 핵탄두 미사일 탑재를 해놓고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진짜 핵전쟁 일보 직전이야.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아니 배하고 같이 나란히 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 비행기를 실은 배는 비행기가 아닌 배에 것 같아요. 꽂혀 있는 거예요, 뭐. 저 배가 폭격기가 가득 담긴 상자를 싣고 쿠바 해상을 지나가는 소련 화물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짝 붙어서 정찰 비행을 하는 것은 바로 미국 공군의 전투기인데요. 아 서로 다른 아 야, 그냥 바로 저게 공격할 수 정찰이에요? 있네. 저게 정찰이에요? 대놓고 저렇게 하는 게 정찰이라고? 아 해봐 이건데 뭐해? 이거잖아. 니네 뭐해? 이건데? 예, 소련의 공격 무기가 쿠바에 전달되지 않도록 미국 공군이 견제하는 상황이었죠. 와.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당장 전쟁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스파이였던 펜콥스키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뭐죠? 바로 쿠바 미사일 기지의 실상이었습니다. 아. CIA가 이전까지 소련에서 개발한 미사일들이 설계한 만큼의 사정거리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 그리고 쿠바 미사일 기지에서 그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도 얻어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네요. 실제로는 기술력이 많이 딸렸다. 예. 음. 펜콥스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케네디는 소련과 협상을 택합니다. 아. 소련의 후르쇼프가 미국이 그 튀르키예에 배치해둔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하면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받아들인 것이죠. 와. 이때 CIA가 소련의 그 미사일 전력 실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해서 치명적인 핵전쟁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저런 펜콥스키 같은 스파이가 아니었으면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너무 무섭다. 핵전쟁의 위기는 피했지만 이 쿠바 미사일 위기로 소련과 미국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더 첨예하게 팽팽해집니다. 그러던 중 CIA에게 굴욕을 당했던 이 KGB한테 희망을 주는 스파이가 등장을 했어요. 뭐지? 바로 미국의 올드리치 에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 또 미국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은 또 이제 소련 편이라는 거야? 예. 그렇지 되는 것 않았을까요? 같은데요? 흐름상으로. CIA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올드리치 에임스는 이 기밀 문서를 다루는 엄중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관련된 공작에 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올드리치 에임스는 갑자기 CIA의 기밀 문서들을 KGB에게 파는 스파이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0년 동안 CIA에 있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아, 정답. 규현 씨.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리치, 올드 리치. 올드리치. 뉴리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 KGB에 예. 돈을 많이 받고 팝니다. 아, 플렉스를 위해서. 예. 오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 혜성 씨. 어느 날 KGB 요원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할머니 연인을 스파이랑 위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정말 너무 많이 갑자기 조직을 바꿔버렸어요. 예. 혜성 씨, 일단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오답입니다. 일단 오답? 예. 이 비슷해요? 힌트가 있는데요. 혜성 씨가 방향은 잘못 잡았지만 이 개인사였습니다. 물론 인사? 인사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개인사. 개인사. 드라마. 막장 드라마. 정답. 혜성 씨. 정답. 불륜을 하게 돼서 예. 돈이 이혼 위자료가 필요했어요. 이혼 위자료. 정답입니다. 아, 이게 맞아요? 이혼 위자료예요? 예. 에임스는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새 연인과 결혼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려면 그전 부인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우리나라 돈 3,500만 원이 없어서 나라를 팔았다고요? 이게 진짜 맞아? 말도 안 돼. 그래서 돈을 받고 KGB에게 그 기밀 문서를 팔아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임스는 이 기밀 문서들을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사탕이에요. 아하, 땡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우체통을 보면 에임스가 KGB 요원을 만날 때 남긴 어떤 비밀 암호가 있는데요. 우체통을 보면 있다고요? 예, 우체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뭐 부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요? 예. 저 우체통 위치 너무 생뚱맞아요. 나 뒤에 나무가 막 잘려 있는데? 그거는 그게 그냥 아닌 것 가지치기 같아요. 한 거예요. 뭔데요? 저 하얀색 무슨 이렇게 분칠 같은 거요? 위에? 어디 스크래치가 있지? 저 독수리 위에. 저거는 에이, 저 정도는 뭐. 저걸로? 지원 씨, 정답입니다. 저거예요, 진짜? 예. 설마 그 했는데. 에임스는 KGB 요원과 이 만남이 필요할 때마다 사진처럼 우체통에 하얀 분필로 표시를 남겨놓은 거예요. 와, 지원 씨 진짜 똑똑하네요. 예. 아, 정말 스파이의 자질이 아주 다분하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 에임스는 KGB에 어떤 정보를 주로 넘겼어요? 에임스는 주로 소련 내부에 있는 이중 스파이 명단을 이렇게 KGB에게 넘겼죠. 에임스가 넘긴 인물들 가운데는 엄청난 거물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드미트리 폴리아코프라고 하는 인물인데 군 정보 총국 간부여서 소련의 고급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폴리아코프는 소련의 군사 기밀을 여러 가지로 빼돌렸는데 특히 CIA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에임스가 고급 주택이랑 고급 차를 사는 걸 보고 CIA에서도 의심스럽다 이랬거든요. 아,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 갑자기 고급스러워. 우리가 주는 월급이 딱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CIA는 에임스를 감시한 그새 KGB 요원이랑 만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에임스는 정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유, 그냥 불륜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다가 잡혔네요. 그래. 이렇게 KGB와 CIA의 스파이들은 서로 쫓고 쫓기면서 서로 정보를 캐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KGB와 CIA는 뛰어난 스파이를 육성하고 상대 진영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스파이를 심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KGB는 전 세계 곳곳에 거미들처럼 뻗쳐 있어서 한창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는 스파이를 포함한 KGB 소속 인원이 무려 48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다.